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남북 경색 국면에서 작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가 다음 주 강행할 예정이었던 북한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잠정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걱정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대북전단이 북한의 도발의 빌미가 된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아닐지, 대북전단 살포 보류가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파행 사태는 막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잠시 뒤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삶을 체험하며 사진으로 담아낸 전혜리 작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의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국회 원구성 얘기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12자리를 선출할 예정이었었던 이 국회 본회의가 결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 원내 지도부 공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다른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날 이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국회법에 의하면 일단 뭐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미를 줬죠. 그 15일까지도 말미를 줬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네. 근데 아무튼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몫에 상임위원장 6개를 이제 선출을 했죠. 12개가 남았으니까 12개의 몫을 원래 하려 했는데 네. 오늘 이 부담이 크죠. 이제 원구성 개원도 어쨌든 단독으로 개원했고 민주당이 물론 합법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도 일단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6개를 뽑았단 말이죠. 6 상임위원장을. 근데 그건 나머지마저 통합당 부재 상황에서 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20대 국회가 유난히 여야 간에 또 이 진영 간에 대립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간이 있다. 기대를 갖자 그랬는데 그래도 기대만큼 단독으로 18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민주당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아마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뭐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근데 네. 법사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이제 차지했어요. 민주당이 그것을 양보할 개연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이고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임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아마 그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임을 민주당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법사위원장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국회법을 개정안을 냈다는 거예요. 국회법 개정안 다시 말하면 법사위원회에서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이제 배제하는 네. 그리고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국회법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게 통합당에게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상황의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그 5일이 이제 뭐 단독 개원이냐 뭐 반쪽 개원이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법정 개원일을 지켰던 네. 게 금요일이었고 또 12일이 당초 사실 그 데드라인이었었어요. 네. 그걸 넘겼죠. 15일로. 그것도 역시 금요일이었고 19일도 이제 15일 날 다짐한 듀데이트가 오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넘겼죠. 네. 아마 북한 사태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좀 상황이 좀 그랬을 텐데 이게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런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회를 좀 도와준 거죠 정치권을. 굳이 역설적으로 따진다면 예. 북한이 도움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국회도 좀 솔직히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 여론의 관심에서 좀 비껴서게 된 거고 네. 여야 국회의장 모두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 각자의 입장에서 네네. 각각 보면 예. 뭐 의장 입장에서는 좀 더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협의를 촉구하면서 며칠간의 말미를 더 줄 수 있는 적절한 그게 생긴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적절한 어떻게 보면 거리가 생긴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적절한 모양새를 오늘은 만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선택할 게 별로 없거든요 현재. 네. 그리고 뭐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원상 회복을 해서 원점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는 거의 별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이쪽 여당의 항복을 요구하는 건데 네. 여당이 항복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거고 또 북한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과 또 한전 하나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 일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여론의 나쁘지 않은 결과들 네. 그리고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그들의 시간을 우선으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엔 국민적 그 상대적으로 우세한 여론이 아닐까 그러면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쯤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남북 관계에 돌발 사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단독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는 날이 오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런 옵션을 거의 간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미룬 게 네. 지금 오늘의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밀어붙이면은 사실 여론의 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앞으로 또 계속 버티면서 보이콧할 수도 없는 이런 또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운심부지처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했던데요. 구름이 깊어서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야 그래야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주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재신임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네. 명분도 없고 지금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당을 향해서도 그렇고 일종의 뭐 전략적 공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여당에서 찾으러 다닐지 뭐 사실 찾으려고 들면 못 찾겠습니까? 뭐 어디 그렇게 뭐 계속 이동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예, 뭐. 아니 뭐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죠? 그리고 만나야죠. 일단 만나야 되는데 아마 적절한 시기 어느 정도가 되려니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정한 정도의 일종의 냉각기를 서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마 압박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백 상태지만 뭐 다양한 수준에서의 어떤 대화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시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래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 시각을 가지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역시 이것도 약간 뜬구름 예, 얘기가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한 쟁점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사실. 네, 그거 지금 네, 그것 양보해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네. 누가 갖겠느냐 이건데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고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법사위원장을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왔는데 네. 이번에 야당의 그 원내 협상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차지 못했으니까 책임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은고, 칩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명분치고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저는. 협상이라는 게 법사위원장을 그야말로 사생각당하고 덤빌 거냐 이게. 네. 예? 주 대표로서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당내 의원들에 대한 리더십 같은 거, 향후 또 명분도 축적하고 또 여당에 대한 압박 이런 여러 다목적 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시간이 더 지나면은 큰 명분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이 지금 여당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오히려. 네. 굳이 따지면은 절대 비판적인 여론이 예,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도 그걸 인식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 북한 변수 말씀하셨는데 네. 두 분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양쪽이 접점을 찾기 위한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당도 국내적 이 대외적인 이런 국가 안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네. 안보 관련 국방 정보위 이 부분 국방위 정보위 통일 외교 통일이 이쪽은 우리가 들어가겠다. 명분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당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문제이고 네. 우린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안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린 일하겠다. 근데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상위도 어쨌든 간에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붙이려 하다가 북한 변수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국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안보에 있어가지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발 민주당은 한 발 물러나고 통합도 한 발 다가가면서 이렇게 접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치로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관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 새로운 길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길이라는 게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우린 그냥 그러고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져가면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건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군론을 주장하는 것도 네.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협상용일 것 같아요. 18개 다 가져가라. 네. 근데 다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요. 민주당이. 전 안 가져가려고 봅니다. 뭐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갑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협상을 해야죠. 저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협상해서 민주당도 이제 11개인가 뭐 가져가고 원래대로 네. 통합당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처럼 무슨 승자 독식 다 갖고 간다. 그거는 부담이 너무 커요. 여당이. 뭐 책임 정치라고 합니다만 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 가져가라는 얘기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여당에 대한 압박이다. 그것도 압박용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가져갈 필요도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새로운 어떤 그 당내 의원들에게 네. 야당 내 의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좀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가져가라고 하신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합당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예, 예. 하자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그 가능하지 않은 주장일 수, 그건- 협상용일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는 원론적인 주장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건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새로운 시각은 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굳이 따지면 그 독식론에 좀 더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에서 또 입장 전환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전략적으로 독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더 그 정치적으로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네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을 인정하자. 네. 어차피 지금 소수 야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또 이 남북 관계 이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저는 뭐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이나 북한에게 또는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것은 통합의 그 메시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다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압박인데 더 큰 부담은 사실 여당이 안게 되는 거라서 네.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얘기들은 이 정도까지 하면 좋겠고요. 지금 원구성 협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외통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국방이나 이런 데는 지금 북한 변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막 계속 보이콧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만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들어가야죠. 지금 국회 원구성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게 보세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지금 북한하고 지금 다시 2017년도 11월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남북관계가. 네. 다시 얼어붙게 생겼는데 외통위도 안 열고 국방위도 안 열고 정부 국회의 존재의 가치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묻듯이 국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럴 때는 지는 쪽이 이기는 거다. 특히 통합당이 전 통합당이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보수 야당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네. 이런 건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아직은 통합당이 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인정하고 들어가라 일단 네. 당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고 깔끔하고 굳이 따지면 당의 이익이란 정파적 이해관계란 측면에서 굳이 봐도 네. 그것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진짜 보수 야당이 바뀌었구나.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보 생각하는 안보정당이구나. 과거는 안보정당이 안보정당이란 말이었지 네. 안보가 아니라 대단히 냉전적이었잖아요. 네. 무조건 뭐 미국은 좋은 것이고 북한은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데서 바뀌어서 현재 이런 상황 북한이 저렇게 무례하게 보이고 말이죠. 남북관계가 다시 동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뭐 전략자산을 다시 재개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무조건 우리는 앞뒤 안 가리겠다. 들어간다. 얼마나 좋은 명분이겠어요. 근데 그걸 왜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주호영 원내대표가 밖으로 돌고 뭐 선문답하고 이런 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양당이 다 국민 여론 눈치를 좀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좋은 서로에게 사실 좋은 계기일 수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이 주어졌잖아요. 계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활용하는 게 여야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교착 상태에서 어느 쪽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한 네. 누구도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는 것보다는 못 이기는 척 뭐 그죠? 여러 가지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번 주말 전후해서 어떤 뭐 변화의 계기들이 그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김종인 위원장 말로는 월요일쯤이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면 뭐든 하여튼 만나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변수와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한 명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냐 이런 또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철 장관의 사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또 얘기를 더 나누도록 김현철 하겠습니다. 장관의 사표는 불가피했을 겁니다만 누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사실 제일 큰 책임은 북한에게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남북 관계에서 물론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국정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요. 청와대 안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무부처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나름의 정치적 책임 희생양을 이제 역할을 한 거예요. 김현철 장관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틀 정도를 이제 시간을 뒀던 거는 바로 책임을 묻는 것처럼 경질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 사태의 책임이 마치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런 모양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있다 수리할 줄 알았어요. 한 2, 3일 더. 근데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겠죠. 이틀이나 네. 뭐 나흘이나.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는데 뭐 이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통일부가 너무 지금 어떤 자율성이랄까 네. 자율권이 너무 지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김현철 장관이 이임사인가요? 이임사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책임이 너무 이제 크다. 뭐 네. 무슨 뭐 지민이라고 얘기했던데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어쨌든 통일부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도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이 라인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교 안보 라인 뭐 교체는 지금 전 당장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은 이건 통일부 담당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대북 제재에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대북 제재 관련은 외교부고 또 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이 지금 또 남북 관계 하트라인은 지금 청와대하고 국정원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일부 장관 사실 소외되어 있는 상황.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김현철 장관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맨 처음에 장관이 조명균 장관이었잖아요. 그분은 네. 관료 출신이었고. 관료 출신들은 좀 관료로서의 한계라는 게 좀 있잖아요. 솔직히. 네. 학자 출신들은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기대했는데 김현철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을 뭔가 그 흔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좋은 의미의 일을 저지르길 바랬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을 지게 된 거라서 새로운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교 라인에 있어가지고. 오늘 김현철 장관 퇴임사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주어진 권한에 비해 жил머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짊어져야 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지금 발언을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요. 네. 통일부의 위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상당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부서이긴 한데 정동영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 했었죠 아마. 네. 그러니까 그때 통일부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고 통일부 자체가 정책부서지 집행부서나 또 수단을 가진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저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권한을 가진 뭐 이런 저기도 아니다 보니까 뾰족한 수를 내놓기 어려운 거고 그런 면에서 활동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잘할 수 있었는데 권한이 적었다는 뜻인지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참 개인적인 소회로서는 인정은 되는데 1년 2개월 이상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네. 조금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는 되나 네. 이게 해명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영표 전 국가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데 대한 요구고 그러니까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그동안 좋게 흘러왔던 게 그만큼 이 뭐랄까요 아주 정말 그 휘발성이 그만큼 강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듯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전체적인 교체까지 가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이 북한에 주는 어떤 시그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 4중, 5중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조건과 제약 속에 있는 거라서 네. 참 어떤 분이 해도 이게 쉬울 자리는 아니겠다. 참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참 만납시다 그런다고 뭐 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북측이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화해 국면에서 경색 국면으로 갈 때 통일부 장관은 사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또 그렇죠. 딜레마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최창 교수님께서는 외교 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그 경질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박명훈 그거는 교수님께서 아마 의견을 좀 이제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권력은 인사인데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 주는 그렇죠. 메시지가 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지금 이 모드를 유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것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영향과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좀 더 둔다고 한다면 당장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네. 걸 보면 또 지금 정부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치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근본이 지금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걸 또 적절하게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의로만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을 대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선의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들은 철커 선의에 항상 기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악이 많고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좀 그 청와대나 대통령도 아마 인식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그 서로 이 막말을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 대변인들의 성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종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상대를 취급해 버렸는데 네. 뭔가 또 변화가 있겠지만은 결국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교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에 대한 내부의 고민이 아직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의 그 역할이나 위상, 통일부의 위상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면 지금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갈 것 같으면 좀 미리 나가가지고 좀 이걸 돌파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왜 그러면 김현철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 오히려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전체 청와대가 주도하는데 김현철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인이 차기 통일부 장관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물망에 오르는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인영, 뭐 우상호 의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도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정치인 출신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현역이건 뭐 현역이 아니었건 간에. 근데 어쨌든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교부가 있고 청와대 안보라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남북 관계는 청와대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주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통일부는 좀 대남북 관계 사업 이런 어떤 이쪽에 많이 지침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이런 구분이라는 게 사실 대단히 애매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미 워킹그룹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 이도훈 뭐 본부장이 지금 워킹그룹의 한국 대표잖아요. 네. 이도훈 본부장하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비건은 또 미국의 워킹그룹의 대표고 그건 그것대로 가는데 이걸 조금 허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남북 관계를 어쨌든 개선시키는 것이고 남북 관계와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잘 선순환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미국은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이나 남북 사업보다는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양쪽이 다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대북 제재인 것이고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막혀서 못 하나 나서 하나 아까 KBS 뉴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 보니까 못 하나 나서 하나가 들어와서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통일부가 대단히 제약적인 이럴 때 좀 사고 싶을 필요가 있어요. 북한을 미국 한미동맹을 해치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목적은 한미동맹 가운데서의 비핵화잖아요. 우리도 물론 비핵화가 목적이에요. 네. 그럼 우리 남북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도 놓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이건 약간 사고 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김현철 장관이 대단히 좀 존재감이 없었죠. 그런 점에서 여권 내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이고 네. 야권 내에서는
외교 라인이 다 망쳐놓고 뭐 이제 와서 힘도 없던 통일부 장관이 욕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데 네. 양쪽 말에 다 일리가 있어요.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통일부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청와대도 그렇고 어쨌든 좀 각자가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미국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인 것이고 한국은 한국의 국가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 접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끔은 대북제재라는 것도 목표는 하나인 거란 말이죠. 좀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너무 유약해요. 진보 정권답게 네. 좀 사고 쳐라. 아. 그건 누가 그건 정치인 출신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래서 전 정치인 출신하는 게 맞다 이번에는. 현재 현 단계 문제의식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료 출신 한계가 뚜렷했고 학자 출신도 그 한계 보였다면은 그냥 정치 출신이 해야죠. 그래서 원래는 사고를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요. 아마 거론되는 그러니까 아마 그 흐름이나 분위기는 뭐 어떻게 보면 외통수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네. 그리고 또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통일부 장관을 어찌되었든 먼저 함으로써 일종의 뭐 교두보 성격도 있게 되는 거고 리트머스 시험지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그 물망에 오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칼날 위에 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잘하면 대박인데 네. 반대로 가면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뭐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기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박일 수 있는 네. 하지만 상당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급수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정치적인 체급을 좀 올리려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유혹은 받을 텐데 다만 그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고민스러울 텐데 네. 그러면서 좀 더 이런 문제에 좀 익숙했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상상력이 좀 있는 경우에 되고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상대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 예.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사실은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도 세계 10위권이지만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4강이기 때문에 명함을 잘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전체로 이사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정치력이 있는 네. 외교력이 있는 이런 분이 이제 돼야 되고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아마 베스트 초이스들로 나름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성공과 우리 공동체의 성공에 같은 방향에 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이 그랬나요? 아 미국도 좀 가고 통일부 장관이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통일부의 하던데요. 업무량을 너무 제약적으로 네. 딱 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나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통일부나 외교부나 뭐 차이입니까? 한국 정부의 장관들인데.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 단순히 거기에만 그렇죠. 얽매이지 않고 할 필요 없어요. 큰 틀 안에서 정무적 이게 판단을 할 수 그 있는. 저기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나왔을 때 네. 그 2013년인가 그쯤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각 이 해당 부서가 많았어요. 관련 부서가. 근데 전부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런다고. 다 각자의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그걸 보다 못한 총리실이 딱 한마디 해요. 잘 협의해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딱 통일부 지금 이 네네. 문제 네.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넘나든다는 거는 잘못하면 남의 영역과 내 영역이 막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나 그 부서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노련한 분이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상당한 재량권과 자율권을 줘야 되는 네. 거죠. 그게 그런 거 없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참 쉬운 인사가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권력은 인사거든요. 네.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대통령의 인사의 실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원래 대통령이 제일 선호하는 장관의 상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자 그럼 좀 해보시죠 이러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사고도 치고 그 총대 매야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책임도 막 자기가 지는 너무 것처럼 얌전하면 안 하고. 돼요. 김현철 장관 너무 얌전. 진짜 학자였던 것 같아요. 생각은 많았던 것 같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막혔다고 하는데 1년 2개월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거든요. 네. 보통 평균 임기 되죠. 되죠. 그렇죠. 장관 예. 우리나라 대체로 이게 그게 그렇게 평균이라는 게 길진 좋은 건 않아가지고. 아닌데 네. 가끔 저기 청와대 가서 맞짱도 좀 뜨고 안보실장한테도 한 말 하고 딱 그렇죠. 이렇게 좀. 보도도 되고 이래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 이런 게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요. 네. 사람이 그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김현철 장관이
상당히 뭐 지금 그 이임사처럼 너무 권한이 없었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조금 더 향후 앞으로의 장관은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미 동맹의 틀 내에서 우리도 미국에 할 말 좀 해야 돼요. 미국에 너무 우리 왜 사거리 못 갔습니까? 미사일 같은 거. 항상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 군대가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라서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외국 군대가 그 나라에 주둔하는 게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 그건 뭐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런 인식하에서 미국이 할 얘기는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약했다. 좀 이건 전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항상 결과론적으로 뭐가 아쉬웠다 이렇게 네.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참 답이 안 보여가지고 네. 앞으로 북측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아무래도 군사 위협적인 행동을 또 하게 될 경우에는 더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실 네. 좀 이 영역이 좁다는 게 그리고 상당히 교묘해야 되고 절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거 네. 뭐가 그런 거냐라고에 대해선 참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지금 우리들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지만 지극히 원론적이고 지극히 표피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이게 청와대나 대통령의 고민이 또 그들은 어찌되었든 악마하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현실을 네. 다루는 문제예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성과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북한이 좀 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많은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이 얘기로 가니까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딴 주제가 또 있습니까? 아 예,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로 그냥 끝낼까요? 딴 주제. 처음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뒤에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 하나를 더 하려고 제가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었지만 좀 얘기를 끊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된 문제 또 감찰을 둘러싼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어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문제를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우리 인권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권 담당하는 그 부서에다가 지금 줬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측근과 관련돼 있는 얽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발언도 국회 가서 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7월에 임명되고 이제 9월 달에 조국 사태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제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뭐 여러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검찰과 지금 이 정권과 굉장히 불편해졌던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꽤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 이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 네. 거기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이런 문제가 또 벌어졌어요. 이거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가 하려 했던 걸 이제 이 조사 주체가 나눠져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증인이 최모 씨와 한모 씨로 둘이 나눠져 있고 말이 좀 달라요 지금 또. 한 사람은 지금 대검 감찰부가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는 또 중앙지검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중앙지검의 인권으로 연결하니까 이제 저희 추미애 장관이 이거 뭐 거의 항명 비슷한 쪽으로 인식을 하고 뭐 이제 바꾼 거 아닙니까? 대검에 해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게다가 지금 오늘 아까 보도를 보니까 여권 내에서 서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게 보도가 됐어요. 네. 물론 개인 의견이니까 당론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안 나가 되게 임기를 못 채운 경우도 많았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아서 나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이게 글쎄요 법무부 장관의 뭐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좀 약간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만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하는 것 같은 거 대립하는 이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증인의 지금 그 진술도 다른 거기 때문에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그 위증 교사에 관련된 것도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입장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입장 여하에 따라서 상황의 이제 그 추이가 달라질 텐데 이건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검찰과 지금 법무부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 막 드리기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수 그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종의 진정 사건이 된 거잖아요. 진정 사건이 된 사건 거예요. 관계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한테 위증을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증을 교사했다. 예. 그래서 검사와 관련돼 있는 진정 사건은 감찰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절차상에 이 사본을 가지고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한테 넘겨가지고 거기서 또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새도 좀 뭔가 어색하고. 그 전체적으로 결국 법무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지휘감독권으로 우리 학교에 이제 15년 전 그 동국대학교 당시 강정구 교수. 천정배 법무장관. 예, 맞습니다. 예. 수사 지휘권, 뭐 지휘감독권을 비슷한 15년 만에 발동된 걸로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이제 우리 학교 이름도 다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결국 이제 불편했던 관계가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쪽으로. 그러니까 뭐 절차상의 문제, 뭐 내용상의 문제 서로 아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고 나름의 주장들이 있을 텐데 네. 또 지금 총선 이후에 어찌되었든 뭐 공수처의 출범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등등 해서 여권 내부의 권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검찰 권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계기가 지금 네. 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의 그 이제 그런 관련한 건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임기를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검찰총장 교체 문제와 여권의 지정학적인 문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권에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라서요. 네. 어느새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북한 문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었어요. 그게요. 훨씬 더 아니, 북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지난 2015년 터키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기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강한 메시지를 주듯이 꼬마 난민의 죽음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난민들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 세계 난민 사진전을 연 전혜리 사진작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작가님이 직접 찍은 난민 사진들로 지금 사진전을 여섰다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네, 사실은 좀 짧은 전시 기간이어서 그 지난 수요일 날 오프닝을 했는데 그때 네. 조금 저명 정치인들과 뭐 배우들이 오셔가지고 예, 성황리에 잘 개막했습니다. 이 세계 난민 사진전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UPI라는 통신사에서 그 2주년 창립 2주년 그런 어떤 행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세종문화회관에 일단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서는 어떤 사진전을 계획하다가 그 창립 2주년 되는 6월 중순이 때마침 그 세계 난민의 날과 겹친다는 걸 알고서는 그렇게 잽싸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디서 관람할 수 있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세종문화회관에 전시장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지하에 있는 전시장 2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전 작가께서는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같이 탈출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네, 난민 보트에 탑승을 한 작가나 언론인이 당시에는 전 작가님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또 다른 뭐 사진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 자체가 그런 어떤 과정을 찍고서 나중에 그렇게 공유를 한 경우는 좀 있어도 난민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배에 올랐던 경우는 그렇게 드물었을 거고요. 없으면 없었지. 이거 어떻게 그 난민 보트에 같이 타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 제가 유럽에 정착을 했던 2013년도부터 그런 어떤 난민 보트 그런 전복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유럽에 오는 그런 어떤 과정을 조금 카메라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입장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만 빼고서는 그렇게 담는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 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그 난민 외에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탑승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저희 물론 그 보트에도 그 대부분이 이제 아랍계 친구들 그러니까 시리아 또는 이라크 난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그냥 조금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브로커가 저희가 그냥 거짓말을 지어낸 게 제가 뭐 탈북자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시리아 여성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저 또한 무국적자로서 이렇게 유럽에 정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뭐 가짜 시리아 신부의 그런 어떤 사촌들과 함께 여행을 따는 그런 어떤 컨티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이 왜 이런데 같이 타고 있느냐? 이러면서 네. 또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사진을 촬영한다는 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작업이잖아요. 네. 사람들을 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어야 되는 건데 이런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뭐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뭐 위협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당연히 조금 이상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 어떤 그 시리아든 이라크 난민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는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냥 고백을 했었어요. 이제 배에 타기 전에 사실은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지금 여행을 따라온 거라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서 네 비밀은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뭐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대놓고선 꺼내서 이렇게 찍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몰래 찍고 오히려 카메라가 들통나면은 이제 제 신분이 들통나기 때문에 네. 그 배에 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 주로 이제 좀 휴대폰으로 몰래 이렇게 찍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진가가 되고 싶었었을 때 처음부터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가에 관심이 있었고, 예. 저의 그런 어떤 지난 세대, 그 앞선 세대, 저에게 감흥을 줬던 그런 어떤 사진가들은 주로 그런 비슷한 일을 한 그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금은 좀 순진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뭐 시작은 하게 됐지만 점차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난민들의 사진 촬영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 세계적 난민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구체적인 어떤 통계 숫자는 조금 파악이 현재는 좀 안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 계속 그냥 발생하는 빈번도 수가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로힝야 어떤 난민이 이렇게 방글라데시로 넘어가는 그게 좀 가장 큰 이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네. 뭐 지금도 사실 꾸준히 중동에서 넘어오는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아니면
부산에서 넘어오는 그런 어떤 난민들이 유럽을 가기 위한 행렬이 뭐 아주 완전히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그 가장 피크였다고 얘기하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어떤 난민들이 그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어떤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서 2년 전인가요? 2018년에 제주에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대거하면서 난민 네. 문제가 좀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반난민 난민을 받지 말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난민들을 직접 같이 생활을 해보신 입장에서 난민들과 네.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아직까지 유럽에 살고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좀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냥 주로 뉴스를 통해서만 이렇게 좀 읽고는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실은 그 어떤 난민에 대한 반감은 사실은 그 난민에 대한 정책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유럽에서도 사실 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그런 어떤 무지에서 오는 그런 어떤 편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신들을 받아준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저희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가 그 가치 있는 어떤 시민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 일례로 제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을 때 사실 저는 6년 동안 네덜란드에 살면서 그 네덜란드 말을 좀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게으름을 폈는데 네. 그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제 이제 이라크 같이 여행했던 그 친구는 정말 1년 만에 그 말을 그냥 배워서 이제 실생활에 그 적용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앞으로 지금 난민과 관련된 사진들 계속 촬영해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예, 뭐 난민만을 찍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 조금 많이 길을 뚫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무지에 대한 어떤 편견 사실 만나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뭐 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 아마 난민 작업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사진 촬영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남들과 네네. 함께하는 일들도 쉽지는 않을 테고요.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리 사진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